바퀴벌레 오늘의 부지에 대한 대가는 크다. 바퀴벌레 오늘의 책은 그거를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언어란 나에 존재하지 않았다. 주제로는 한계를 거부. 오늘의 책은 제임스 댄커스와 존 디 이스트우드의 지루함의 심리학입니다. 지루함은 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저기와 우리 사이에 있다. 지루함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소외감이다. 서예학자 피터 콘레드의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지루함, 친근하지만 달갑지 않은 감정 속에 몸부림칩니다. 학업이나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SNS에 자신의 외로움을 포장한 소소한 행복을 뽐내는 일상들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지루함의 소외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사실 지루함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고 싶지만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인간 존재로서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한 고통, 즉 그러한 지루함의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 책은 지루함의 난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하며 우리에게 그 해결법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루함이 주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루함이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단조로운 일상에 대한 혐오와 역겨움을 지루함과 연결시켰다. 중세엔 지루함이 목적을 상실한 영적 수행, 열의가 부족한 수도사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왕성한 심리적 욕구와 흥미가 유발될 수 없는 상황을 지루함이라 말했다. 20세기 삶의 부조리와 인간 실존에 집착한 실존주의자들은 지루함을 삶의 의미의 상실과 연결시킨다. 사실 지루함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견은 많지만 정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루함에 잘 빠지는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적인 내면적 성향들이 있다. 첫째는 정서적인 감정 부족. 어떤 순간을 느끼는 감정 부족이다. 감정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쓴다. 감정 회피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지루함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는 생명 반응. 즉 세상에 너무 기민하게 반응하려는 내적 몸부림이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익숙해진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환경 적응 능력으로 긍정적 능력일 수 있지만 환경 적응력이 빠를수록 그것에 빨리 익숙해진 이들은 쉽게 지루해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관심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인지 능력으로 우리 주위의 세상에 집중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루함에 쉽게 빠진다. 넷째는 내적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이다. 외적 물질적 보상보다 내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지루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 즉 자기 지시 능력의 부족은 지루함의 핵심 원인이다. 의지력 혹은 자기 통제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따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어딘가 몰두할 수 없어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지루함을 일으키는 외적 환경적 요인들도 존재한다. 첫째는 단조로움, 둘째 목적 없는 활동, 셋째 어떤 일을 하라 하지 말라는 강요와 제약 등이 있다. 그리고 골디락스 존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골디락스 존이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구간을 말하는 용어이다. 환경이 도전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도전적일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지루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 지루함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몰입하고 수행 가능한 적절한 지점, 즉 골디락스 존을 찾아야 한다. 지루함에 취약한 사람들은 사회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단순하고 반복적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어려워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 어떤 이들은 지루함 때문에 자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또 지루함이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확실히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간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게다가 나쁜 간식거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충분히 먹었음에도 더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리적 신호를 무시한 채 과식과 폭식을 하기도 한다.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행위를 무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우울감으로 발전해서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루함이란 여성은 죄가 없다. 지루함은 없애고 싶은 부정적 감정이지만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지루함의 존재가 아니라 지루함으로 주체성을 위협받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사실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추동력을 제공해 상의성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루함으로 인해 몽상에 빠진 이들의 뇌는 상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루함이 왔을 때 올바른 반응과 행동을 취한다면 오히려 지루함은 창의적 능력을 자극해 멋진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저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지루함은 의미를 잃었다는 신호이자 의미를 되찾으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심적 기제에 가깝다. 하지만 의미를 잃었다 생각했을 때 인간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극단적 정치단체에 빠지기도 한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영웅에 쉽게 감동받기도 하고 그들을 숭배한다. 절박하게 답을 찾는 이들은 카리스마를 지닌 이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의 결점이 드러나도 그것을 보지 않고 폭력적 세계관을 키운다.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상감과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공포심과 좌절을 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신학자 F.S. 페레의 말이다. 페레의 말처럼 자칫 지루함은 죽어가던 삶의 의미에 급하게 인공호흡기를 꽂으려다 오히려 극단적 공격성을 불어넣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실 모든 길은 지루함으로 통한다. 지루함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것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표지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 만들기에 돌입하라는 동료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미 만들기는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고 진정한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 창출이 극단성과 폭력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고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매일 일상에서 핸드폰을 신체의 일부로 장착하고 SNS나 유튜브를 한 차례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는 현대인들은 드물다. 유튜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지루해진다. 바다의 조수에 밀리는 코르크마개는 횡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도 노를 저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낚시꾼은 주체적인 행위자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통제성을 발휘해 관심을 쏟을 대상을 찾고 거기에 몰두할 때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오늘의 작품은 바퀴벌레 이언 맥큐언의 작품입니다. 무지에 대한 대가는 크다. 바퀴벌레 작품 속 한 대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즉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 채 용감하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간발의 격차로 찬성이 우세했다. 영국의 EU 탈퇴라는 투표 결과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것은 동맹국들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국 작가 이언 맥큐어는 2021년 출간된 바퀴벌레에서 영국의 현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그는 바퀴벌레라는 곤충을 영국 내각 관료들로 둔갑시켜 그들을 우회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작품에서 블랙시트 국민투표라는 성급한 무리수를 둔 영국 정부와 국회에 찬성 결과를 만들어낸 다수 국민들의 무지함, 그리고 정상적 작동을 멈춘 미디어의 기능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날 아침 영국 총리 짐 샘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퀴벌레와 일체화되었다. 그 괴생물체는 며칠 전 자신이 서식하는 지하의 어둡고 더러운 하수구를 벗어나 영국 정부의 상징이자 영국 내각이 상주하는 화이트홀로 가기 위해 부지런히 6개의 다리를 움직였다. 그것이 자동차들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거리와 도로를 건너 인간에게 밟히지 않고 화이트홀의 원하는 목적지로 도착하는 데는 꼬박 일주일이 걸린 듯하다. 그의 종이 지닌 페르몬족 집단 무의식이 이동 방향을 본능적으로 이끌었기에 무사히 짐 샘스의 몸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바퀴벌레는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간의 몸에 점점 적응해 간다. 그리고 곧 짐은 강요회의가 있기 전 특별고문 사이먼의 보고를 받는다. 사이먼은 원래의 정책 방향인 시계 방향에서 투표로 결정지은 역방향주의로의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보수 강경파들이 총리 불신임 투표를 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일전에 있은 시계방향주의에서 역방향주의로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여론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한다. 사이먼은 시계방향주의자들과 역방향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의회는 그 기능을 잃고 국민은 극심히 좌우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하며 역방향주의자들인 강경보수파들을 고립시키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오히려 짐 샘스는 사이먼을 해고하고 강요회의에 참석한다. 그동안 총리는 보수당 출신이었지만 당내의 과격 시계방향주의자들과 역방향주의자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타협주의자였다. 하지만 강요회의에 참석하자 그는 강요들 거의 모두가 역방향주의자로 그와 신념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옆자리에 앉은 반역자 외무장관 베네딕트 세인트 존을 제외하곤 정부 강요들 모두가 그와 같은 존재, 바퀴벌레라는 사실에 기쁨과 흥분이 소용돌이친다. 강경한 역방향주의가 대세라는 것을 확신한 짐 샘스는 시계방향주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그 투표가 있기 전 역방향주의적 사고는 보수 강경파 정치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나 할 법한 이야깃거리나 농담에 불과했다. 서유럽 우파나 구우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나 다수에게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돈의 흐름을 역행시키고 완전 고용을 이루겠다. 보수파에게조차도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아이디어로 여겨지던 것이 영국의 주요 국가 정책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 또한 역방향주의가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찬성표를 던진 국민들의 여론은 역방향주의의 길을 갈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제 총리 짐 샘스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는 역방향주의로 가는 길에 더 이상 질서와 분열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블랙시트를 실행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정책과는 반대로 가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결정인가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작가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우회적으로 다루기 위해 소설 속에 다양한 장치들을 배치한다. 먼저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바퀴벌레라는 곤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수한 정치적 희열을 추구하는 종족에 비유한다는 것이다. 그 종족의 습성상 음습하고 더러운 서식지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부패하고 악취나는 음식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너무 좋아한다. 인간들이 가장 혐오하고 역겨워하는 곤충에 속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 곤충은 지구의 나이만큼 오래 생존한 종족이다. 정치인 몸속에 들어가 정신을 장악한 바퀴벌레라는 설정은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들이 가진 비열하고 음흉한 권력욕과 더러운 돈을 마다하지 않는 선천적 습성을 적확히 드러내는 장치이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명한 정치적 인물들의 성격을 소설은 잘 이용하고 있다. 총리 짐 샘슨이 각국 정상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는 현실 정상들의 특성을 그대로 담은 듯한 묘사와 풍자가 독자들을 유쾌하게 만든다. 현실 정치를 그대로 가져와 약간 비튼 글쓰기의 기술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인 SNL을 보는 듯하다. 각국 정상들의 상징적 특성만 부각시킨 캐리커처적인 인물 재현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그럴싸한 국가적 사명과 역할, 그리고 개인적 가치관이 버무려진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국의 역방향주의의 결정에 대한 반응을 달리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영국을 지원하는 척하며 유럽 국가들과 영국을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배와 프랑스 함선 충돌 사건으로 자국의 치즈와 수출품이 팔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영국에게 굴욕적인, 그러나 자국에게는 외교적 협상으로 보이는 제스처를 취한다. 유일하게 독일 총리는 영국의 역방향주의로의 전향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다. 그녀가 바흠, 왜, 어째서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부분은 짧지만 강렬하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해할 수 없는 영국의 결정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시사한다. 세 번째로는 총리 짐 샘슨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장 비열한 계략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성추문이 설계된다. 제인 피쉬라는 인물은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시계방향주의자인 외무장관 베네딕트를 제거하기 위해 총리 짐 샘슨은 그녀를 이용한다. 제인 피쉬는 거짓된 성추행 피해자 역할을 한다. 비열한 정치적 쇼는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짓의 일종이다. 하지만 그런 거짓된 미투는 진짜 미투의 피해자들, 진정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박탈하는 끔찍한 행위이기도 하다. 제인 피쉬는 그녀의 이름 피쉬가 상징하듯 사람들과 여론을 낚시질하는 역할을 한다. 그녀는 과거 진보 인사로 피쉬주의자, 즉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던 인물이었으나 어느 순간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한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리 짐 샘슨의 열성적 공모자가 된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영국은 더 이상 하나의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 19세기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과거의 대영 제국으로의 기한을 꿈꾸고 위대한 국가로의 변신을 이루기 위해 영국은 하나의 유럽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은 국내외적 문제와 갈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체계 아래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가 있는 나라라면 어느 시대이든 어느 곳이든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내내 기시감이 들었다. 영국이야, 미국이야, 우리나라야. 소설은 영국이라는 가장 지엽적인 공간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것이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너희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닐걸?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이다. 정신은 본래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의미를 가진다. 책에 나오는 글귀의 일부입니다. 육체적 움직임이 인간의 감정과 정신 그리고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삶이 아프거나 지루하고 힘들다면 그리고 변화를 원한다면 당장 움직이라고 충고합니다. 책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정 정도의 강도와 시간을 지속시킨 달리기가 주는 쾌감을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1855년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알렉산드 베이는 빨리 걷거나 달리기의 즐거움을 일종의 무의식적 도취 상태라 일컬으며 고대 로마의 주신 바커스를 열렬히 숭배할 때와 비슷한 쾌감이라고 말했다. 달리기가 주는 쾌감을 얼큰이 취한 상태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영적 체험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을 가져오기도 한다. 러너스 하이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고강도의 달리기에만 있진 않다. 오히려 중간 정도로 꾸준히 하는 신체 활동이 러너스 하이의 핵심이다.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해서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모든 자연의 보상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러너스 하이는 달리기의 짜릿함이 아니라 끈질긴 노력 끝에 맛보는 짜릿함일 것이다. 운동 의존성을 어떤 이들은 약물 중독에 비유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운동은 오히려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운동을 좋아하고 원하고 수행하도록 뇌를 길들인다. 운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된 즐거움일 수 있다. 꽤 많은 선수들이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운동이 약물 중독의 대용이 아니라 치료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움직임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손상을 개선하기도 한다. 근육 무력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근육이나 움직임이 힘든 질병들 또한 음악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호전을 보인다. 즐거운 상황에서 냄새, 풍경, 감촉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느낌이 경험으로 암호화되어 기억 속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 물체를 보거나 떠올리기만 해도 긍정적 감정이 생겨난다. 즉, 그런 조건 반사의 감정 분출을 쾌락 광택제라 부른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헬스장의 트레드밀을 떠올리거나 운동화를 신는 생각만으로도 운동에 대한 짜릿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운동의 즐거움을 맛볼 때 함께한 평범한 물체나 상황들에 대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일상 속 움직임과 관련된 쾌락 광택제가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운동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무리지와 함께 춤출 때 집단과 일체감과 자기 초월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를 집단적 즐거움이라 부른다. 격렬한 움직임과 음악이 집단적 즐거움의 원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함께 춤춘다는 것, 즉 동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고강도 운동이 아닌 차분한 움직임 또한 함께 움직임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사회적 친밀감을 높인다. 그 예로 요가 수련이 조성하는 연대감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함께 움직이면 단순히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연결되었다고 온몸으로 느낀다. 집단적 즐거움은 내가 속한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으로 사교성과 자신감이 향상되어 팽천된 자아감으로 발전된다. 인간은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더 관대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한다. 신뢰 속에서 사람들은 협력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기도 한다. 결국 움직임을 통한 집단적 즐거움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주요 기능을 한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려는 강렬한 충동을 그루브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음악을 움직임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내재된 듯하다. 예를 들어 힘든 행군을 한 기병들에게 군악 연주가 다시 사기를 일깨우기도 하고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선수에게 강력하고 신나는 음악이 생기를 북돋을 수 있다. 뇌는 음악을 들으며 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을 뿜어낸다. 노력은 고취시키고 고통을 줄여준다. 무엇보다 음악의 가사는 우리를 더 힘차게 밀어붙이면서 피로와 통증과 인지된 노력까지 줄여준다. 브루넬 대학의 스포츠 심리학자 코스타스 가라게오 그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 강도로 운동할 때만 음악이 인지된 노력을 줄여주고 즐겁게 운동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더 높은 강도로 운동할 때 예산된 노력과 그리고 고통을 신나는 음악만으로는 줄이지 못한다. 그 대신 음악의 가사가 더 크게 작용한다. 강인함, 끈기, 노력, 행복, 인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음악의 가사는 열심히 운동할 때 느끼는 기분의 의미를 표현하고 육체적 불편함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비트에 맞춰 근육을 움직이고 가사의 의미에 고양되면 우리는 한층 신나고 행복하게 움직임을 지속시킬 수 있다. 더프머드는 지구상 가장 힘든 이벤트로 10마일 이상의 장애물 달리기 대회이다. 참가자들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해방감을 맛보았다고 했다. 장애물 경기 대회의 경험은 육체적 장벽이라기보다 심리적 장벽에 가깝다.
심리적 장벽이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 획득되고 학습된 자신감을 통해 허물어진다. 게다가 대회에서 진흙 언덕을 넘어가려고 즉석에서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개최 측은 팀워크 방식의 장애물을 설계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팀워크 방식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서로에게 언제든 선뜻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엄청난 재해나 재앙에 부딪혔을 때 낯선 이들이 영웅적 모습으로 타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구조한 이들은 자신의 용기 있는 모습에 긍정적이고 강인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구조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집단 전체 내에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13종 경기나 36시간 안에 마라톤 코스를 6번 완주하는 경기인 스파르타 슬롬 같은 경기를 영상으로 볼 때면 참가자들의 육체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체력과 인내심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저렇게 힘든 걸 왜 하지? 대단하다. 와, 신체적 고통에서 쾌락을 얻고 싶은 건가? 상금이 많은가? 격렬한 고통을 동반한 극도의 움직임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생겨난다. 사실 움직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의적 반응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 몸은 타인의 우아하고 용기 있는 움직임을 볼 때 정서적 교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자신의 일부로 느끼며 체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극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움직이고 싶은 욕망을 준다. 내일 당장 달리기나 요가를 시작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돕는 봉사활동을 결심하기도 한다. 화면을 통해 본 움직임조차도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더 나아가 끈기와 용기가 필요한 움직임을 습관화한 이들은 어려운 과정에서 고통을 견디고 인내한 그날의 기억을 몸과 정신에 고스란히 새겨둔다. 그 경험은 미래의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움직임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될 순 없다. 하지만 움직임의 힘과 즐거움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를 지닌 셈이다. 오늘의 작품은 이언 맥키언의 채실 비치에서입니다. 멀쩡한 성인 2명이 그런 사건을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언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 작품의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사입니다. 독립된 개체인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온전한 소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에 발간된 채실 비치에서는 영국의 작가 이언 맥키언이 지은 중편 소설이다. 영화 어텀먼트의 원작자이기도 한 이언 맥키언의 책으로 2007년 영국의 소설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보수의 시대에서 해방의 시대로 구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던 1960년대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그 당시 격동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메커니즘 속에서 젊은 두 남녀의 성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우리 인간이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체화하며 살아가는지 치밀하게 분석한 작품이다. (1960년대 7월 중순) 어느 날 영국의 채실 비치의 전망 좋은 호텔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막 도착한다. 플로렌스 폰틴과 에드워드 매휴는 결혼식을 막 끝내고 신혼여행을 온 것이다. 그들은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다. 둘 다 순결을 잘 유지했으며 오늘 밤이 첫날 밤이다. 에드워드는 학교 교장인 아버지와 뇌 손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가정주부인 어머니, 여동생 2명이 있는 평범한 중산층에서 태어났다. 플로렌스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아버지와 철학 교수인 어머니, 바이올리니스트인 여동생이 있는 상류층에서 자라났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고 서로 에드워드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고 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조심스럽지만 가슴속엔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인물이다.
그가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플로렌스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의 회사에 자리를 얻기로 한다. 플로렌스는 첼리스트이다. 그녀 또한 유능하지만 차분하고 지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지닌 인물로 음악을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 에드워드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평상시엔 순수하고 여성스러우며 수줍음 많지만 음악을 대하는 그녀의 지성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사랑한다. 반면 플로렌스는 그의 지적이고 차분한 성격과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순박하고 상냥한 모습을 좋아한다. 두 남녀는 서로의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사실 1960년대 영국 사회에서 성인이 물리적, 정신적 독립을 하는 방법은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 에드워드와 플로렌스는 청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인이 되고 부모에게서 해방되고 싶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둘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이제 막 결혼의 행복에 겨운 아름다운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이 새로운 성인의 삶 속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들은 첫날 밤을 무사히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두 남녀에겐 서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가 존재했다. 아니면 애써 외면한 문제였을지 모른다. 두 남녀는 플로렌스의 결혼 전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긴장과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 사실 결혼 전 플로렌스의 순결한 몸가짐과 수줍음을 지켜준 에드워드는 성적 긴장감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었다. 에드워드는 플로렌스의 감정을 배려하며 첫날 밤을 민망하지 않게 무사히 치르고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점점 커져버린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른 항월경을 맛보고 싶은 열망을 이루어야 했다. 플로렌스는 성적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증이 있다. 그녀는 육체적 사랑보다 정신적 사랑을 원한다. 에드워드는 그 사실을 모른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를 육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기대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에드워드는 플로렌스가 그를 받아들였을 때 오는 희열과 그녀가 그를 거절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플로렌스는 첫날 밤 불감증을 떨치고 섹스를 가벼운 포옹 정도로 생각하며 첫날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자신이 그를 거절했을 때 그의 실망과 그 일로 그가 떠날 수 있다는 불안으로 혼란스럽다. 에드워드는 그의 절박하고도 온당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녀를 침대로 이끈다. 플로렌스도 결혼한 여성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대참사가 일어난다. 의도치 않게 첫날 밤은 엉망이 되었다. 플로렌스의 혐오감과 수치심은 분노를 키웠다. 급기야 침대를 박차고 채실빛으로 뛰어나간다. 그녀의 그런 반응에 에드워드는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는 이 모욕을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악을 쓰며 방을 뛰쳐나간 것을 보고 치욕과 모멸감으로 그 또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려는 유혹과 이해하려는 마음을 거부한다. 그는 그녀가 욕망이라곤 조금도 없으며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녀를 쫓아 채실비치로 간다. 플로렌스는 하지만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대참사가 일어난다. 의도치 않게 첫날 밤은 엉망이 되었다. 플로렌스의 혐오감과 수치심은 분노를 키웠다. 급기야 침대를 박차고 채실비치로 뛰어나간다. 그녀의 그런 반응에 에드워드는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는 이 모욕을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악을 쓰며 방을 뛰쳐나간 것을 보고 치욕과 모멸감으로 그 또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려는 유혹과 이해하려는 마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건 기정사실이지. 우리 둘 다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야. 우린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 이제 우린 자유롭게 우리 자신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젠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유로운 주체들인 거지.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각양각색이야. 허락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들만의 규칙과 기분에 따라 살 수 있어. 엄마가 동성애자 2명을 아는데 그들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대. 남자 둘이.
우리도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돼. 아무도 우리가 뭘 했고 무엇을 안 하는지 모를 거야. 난 이해할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그걸 원할 거야. 내가 그러는 건 당신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난 절대로 질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음악을 연주할 거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야. 우리가 오늘 결혼한 사람이란 걸 정말 잊은 거야? 우리는 버몬트가의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늙은 호모들이 아니야.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고. 이제 그는 거의 약을 쓰고 있었다. 내 몸으로 나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약속한 말이야.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역겹고 웃기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모욕인지. 에드워드와 프로렌스는 서로에 대한 성적 소통과 교감을 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 남녀 관계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정상적 통념이었다. 육체적 관계는 다른 곳에서 해소하고 자신과의 정신적 사랑만으로 결혼을 유지하자는 프로렌스의 발상은 어쩌면 그 시대를 사는 에드워드에겐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 현재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에드워드와 같은 감정을 느낄까? 프로렌스의 제안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본질은 프로렌스와 에드워드가 사랑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성이 사회, 경제, 정치라는 맥락 속에서 길러지고 파악될 때 모든 개인의 삶과 본질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흐려진다. 육체적인 사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것이 없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랑한다는 것과 결혼을 동일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성인식과 가치 판단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과 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남들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걸 말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나와 있는 구문이죠. 오늘의 책은 다니엘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이 책은 실력대로 공정하다는 능력주의는 속임수다로 글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과 노력으로 보상받아야지 계층과 함께 상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약속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엘리트와 중산층을 갈라서 적대적 관계로 만든다. 중산층은 한때 공평하게 제공되던 기회와 혜택을 엘리트층에게 빼앗겼다고 말한다. 그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된 상태다. 엘리트들 또한 현재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 때문에 고립된다. 자연스레 중산층을 깔보고 그들의 습관과 가치관을 경멸한다. 능력주의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이 사실상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 책은 능력주의가 어떻게 계층을 분리하고 갈등을 강화시켜주는지 보여주고, 그러한 계층 분리가 교육, 소득, 주거, 소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계층적 장벽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변화의 힘을 키우고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 사회,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덫, 근면성이 곧 명예. 능력주의가 길러낸 엘리트 다수는 근면하고 노력한다. 노력 유행병은 능력과 공헌을 중시한 엘리트 계층에 침투했다. 최고 프로 선수들은 전보다 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슈퍼모델과 인지도로 유명세를 얻은 순수 갤럽들조차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능력주의의 근면성이 곧 명예라는 규범은 부유층뿐 아니라 나머지 계층에도 영향을 주었다. 점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상태, 즉 비자발적 실업을 통한 강요된 게으름을 모욕과 수모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박적 가로에 시달리는 부유층과 게으름을 강요받는 나머지 계층의 간극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능력주의로 인한 경제적 분열이
도덕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부격차. 오늘날 비자발적 실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20세기 중반에 비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은 한층 증가해 절대적 빈곤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의 계층 구조는 부의 편중이 커졌음을 증명한다. 부유층의 소득과 부가 상승하며 중산층을 크게 앞서고 있어 저소득층이 중산층을 수렴한다. 결국은 하위계층의 절대적 결핍과 빈곤보다 상류층과 중류층의 상대적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결혼, 교육과 신분 물려주기. 엘리트끼리 결혼하는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진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 양육될 가능성이 높다. 엘리트끼리의 결혼을 통해 이들의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속되기 시작하는 능력이 낭비되기보다 유달리 큰 수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좌절을 겪은 가정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한다. 부유층 부모는 대체로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고 자녀에 대한 체벌 또한 적다. 차별에 대한 교육적 투자는 자존감, 개방성, 투지, 절제력 같은 아이들의 정서적 역량을 강화한다. 사실 모든 관심에는 비용이 든다. 교육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으로,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으로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계층, 서로 다른 종족. 계층과 인종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을 구분짓는 원인이다. 오늘날 계층이 인종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20세기 중반에 모호한 계층의 구분은 사라지고 능력주의 시대엔 엘리트와 중산층 사이 명확한 단층선이 존재한다. 두 계층은 서로 만나는 일이 드물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만 교류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장이라는 공간이다. 이제 미숙련 근로자와 엘리트인 고숙련 근로자는 서로 다른 종족이나 다름이 없다. 소비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 분리. 이제 사치품은 부유층의 소비 생활을 장악한다. 부유층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시하기 위해 유별난 소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치품은 능력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과거 중산층과 대중을 겨냥했던 소비재 상당수가 스타 공연 티켓, 특진 의사, 단독 영화 관람, 차별에 대한 레스토랑과 같은 사치품으로 전환된다. 소비를 통한 엘리트다움을 의식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소득은 생활 전반의 삶의 편리성과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계층 간의 문화적 분열이 야기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리적 분리를 통해 반영되곤 한다. 즉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 높은 도시는 기대 수명이 높고 범죄율이 낮으며 공해가 덜해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능력주의 혜택을 입은 부모들은 경제적 격리를 통해 소득이 낮고 형편이 좋지 못한 가정들의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나가기. 사실 능력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렵다. 기량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뽑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해야 하나? 어렵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엘리트 세습의 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계층 간 이동 가능성도 사라질 것이다. 작가는 책 말미에 세금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만 가득한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닌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이 책을 유익하게 한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작가 김현수의 오랜 침묵 뒤에 출간된 9년 만의 신작 소설집이다. 작가는 오랜 시간 단편 소설을 쓰지 않았다. 쓰고 싶은 게 없을 때 쓸 수가 없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나자 뭔가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두운 시간이 빛으로 가득 찬 이 몸을 만든다. 지금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도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말한다. 이 소설은 그의 말 그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암울함과 고단함의 한 줄기 빛 같은 작품이었다. 소설집은 8편의 단편들로 구성되며 사랑, 아픔, 상실, 시간, 언어, 기억, 인간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중 진주의 결말은 삶의 혼란과 부조리 속에서 인간의 비극적 삶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비극을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무언가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힘들다. 다만 온전한 이해가 아닌 이해하려 애쓰는 행위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실존적 몸짓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위로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소설은 오랜 동안 자신이 돌보던 치매인 아버지를 살해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용의자 유진주가 나의 범죄 방송 사건의 결말을 보고 나에게 매일 한 통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실 유진주의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성급하게 그녀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에서 살인자로 결론내고 인권론의 근거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데 몰두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오고 더 큰 자극을 주고 싶은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방송을 만들기도 한다. 내게 유진주의 심리 분석을 요청할 때만 해도 강 PD는 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돌봄 문제가 가져온 빛과 그늘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방영된 내용을 보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페류나로 유진주를 묘사하는 데 활애되어 있었다. 유진주가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이라는 자극적 결말을 원하는 이들에게 사건의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범죄 방송을 진행하는 나조차도 유진주가 아버지를 죽였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의자 신분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살았던 집을 방화한 그녀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에 골몰한다. 그 불은 심리적 정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압된 표출이랄까요? 유진주는 매우 수동적인 희생자로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아버지를 공격한 것 같아요. 방화는 그 일을 지우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첫 이메일을 통해 그녀는 평소 사건의 결말을 즐겨 시청했고 누구보다 나의 심리 분석을 좋아하며 자신의 사건을 다뤄주어 성덕이 된 기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주는 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인과 이유와 결과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방향에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하며 두 번째 메일에선 나에게 자신을 취재하러 제주에 와줄 것을 요청한다. 나 또한 진주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보다 심리학자로서 진주를 직접 보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진주는 심리학자로서 진실을 얻으려는 그의 열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 여겼을지 모른다. 물론 그녀는 타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을 수 없음을 안다. 제가 공책에 받아 적은 끔찍한 글을 읽고 난 뒤에도 저를 이해해준 사람은 아빠뿐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선생님도 저를 이해하려 애썼을 뿐이지 이해하진 못하셨잖아요. 그동안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면서 그게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진주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지 모른다. 타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누구도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라는 것에 집착한다면 본질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이 너무 많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 치매, 죽음, 질병, 상실 같은 카오스가 삶의 본질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어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진주는 용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수사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와 살던 집을 불태우고 제주로 향한다. 적극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려 한다. 그녀는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며 이미 내려진 결과에 승복하는 수동적 결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녀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 어떤 생각을 지우고 어떤 생각을 남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마음껏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 소설가가 모든 글쓰기는 글짓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빠의 그 말이
마음이 떠올랐어요. 진주는 이미 정해진 순차적 과정과 결과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글쓰기가 아닌 앞으로 올 그녀의 미래를 그녀가 만드는 글짓기를 하고 싶었다. 남들에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적 행위라 비난받을 수 있음을 그녀는 안다. 하지만 그녀는 타인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진주의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해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글짓기를 통해 유진조라는 허구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말한다. 진주는 이미 정해진 순차적 과정과 결과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글쓰기가 아닌 앞으로 올 그녀의 미래를 그녀가 만드는 글짓기를 하고 싶었다. 남들에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적 행위라 비난받을 수 있음을 그녀는 안다. 하지만 그녀는 타인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진주의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해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글짓기를 통해 유진조라는 허구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말한다. 유진주의 삶을 각색하고 유색하는 능동적 행동은 이미 정해진 숙명론적 삶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쯤에서 그녀는 카미에 반항하는 인간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글쓰기를 끝냈지만 유진주는 자기만의 글짓기를 통해 결말을 쓰려고 한다. 유진주는 저항하고 반항한다. 그녀의 반항은 자기의 삶을 선택적으로 지우고 남겨둘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신의 각본대로 그대로 살 필요가 없다. 수서 진행 중 유진주의 아버지가 기영간 아빠는 점점 퇴행하고 있었지요. 수시로 제게 죽은 엄마의 모습을 봤고 풍림 호텔의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엄마는 왜 죽었을까? 아빠가 치매에 걸린 이유는 뭘까? 그러면 수많은 답들이 줄줄이 떠올랐는데 그건 마치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 같았어요. 아빠 말대로 내가 아닌 생각들, 그냥 줄을 그어 지우면 되는 생각들,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나는 재앙은 그런 생각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 어쩌면 신이 아닐까? 그렇다면 신은 왜 이런 나쁜 생각들을 지우지 않는 걸까요? 왜 앞뒤도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일까요?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살 때 이 이야기도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죽어야만 끝나는 이야기에서 저는 어떤 결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달까지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다는 듯이 걸어갈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달을 향해서 걷는 것처럼 희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매에 걸려 우연히 떠오른 생각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아빠의 마음을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사정 경고도 없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신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처럼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이해만 있었죠. 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사실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진주의 결말은 그녀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끝났던 것이다. 하지만 진주는 다른 결말을 선택했다. 치매에 걸린 아빠의 마음을, 사람들의 운명을 마구 휘두르는 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방화를 했다. 그 몸진 신에게 왜 그랬냐고 묻기보다 무질서와 부조리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이해하려 했던 진주의 선택이었다. 진주는 왜라는 이유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이해하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억눌렀던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방되었다. 마침내 진주는 자기만의 글짓기를 끝냄으로써 운명뿐 아니라 타인들의 글짓기에서 자유로워진다. 오늘의 책은 저자 와카스 아메드의 폴리메스, 부제로는 한계를 거부하는 다재다능한 힘이라는 책입니다. 멋지게 산 인생은 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와카스 아메드의 폴리메스. 들어가기. 폴리메스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내면의 자아를 최대한 실현하며 세상에 선명하게 발자취를 남기는 폴리메스라면 통합적 사고 아래 자아를 추구하고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끝없는 호기심과 뛰어난 지능, 놀라운 창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기보다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전인적 차원에서 최적의 자아 상태를 유지한다. 사실 전문가 시대가 열리며 폴리메스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화 시스템은 이미 시대에 뒤진 시스템으로 무지와 착취와 한멸을 조장하고 창의력과 잠재성을 억누르고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이 책은 인간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방법을 탐구한다. 그리고 폴리메스라는 특별한 특성을 바탕으로 낡은 생각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과도한 전문화의 의문을 제기하고 과거를 새로이 바라보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시대를 뛰어넘은 사람들과 이 세계를 빚어낸 사람들. 원시사회는 농업분업이 필요 없었기에 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폭넓게 익혔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고대인들은 쓸모있는 폴리메스가 되어야 했다. 다방면에 능통한 이들이 초기 문명을 이루고 고대의 선진 문화를 창조하였다. 남성 중심의 후원제도가 존재했다. 역사적으로 후원제도를 통해 진정한 폴리메스에게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다. 이들은 흔히 궁정인이란 신분으로 왕을 보필했다. 그들은 왕실의 후원에 의존하며 효율성에 의존한 전문화 내지는 분업적 능력보다 개인이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소유했다. 하지만 소외된 평민, 여성들, 타자들에겐 야박했다. 역사에 기록된 대부분의 폴리메스는 상류층이다. 권력 부계층처럼 지식도 선택받은 소수에 의해 독점당했다. 지식의 접근권이 부족한 평민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근대 이전까지 여성도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과 어울릴 기회가 드물었다. 남성 궁정인은 다재다능하고 품위와 교양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반면 여성 궁정인은 남성 못지않은 교양과 다재다능함을 지녔음에도 여성들을 성적인 타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르네상스 이후 많은 과학 발전을 이룩했고 지리상의 발견으로 힘을 가진 서구 사회에 백인 우월주의가 깊이 뿌리 내렸다. 비서구 사회의 사회, 문화, 사상, 인물과 사건을 열등한 타자로 규정해 부정확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비서구 식민지엔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과거 폴리메스를 격려했던 문화가 존재했다. 역사 속에서 폴리메스를 격려하는 문화, 철학, 사회 구조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그리스엔 철학자들, 그리고 로마 시대엔 오티움을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 오티움이란 정치인, 변호사, 시인들이 지적 활동, 예술적 활동에 사용하는 여가 시간을 말한다. 이슬람은 코란에 담긴 전언을 깊이 성찰하도록 했고 중국 송나라의 선비들은 학문 탐구, 여러 취미, 그리고 기회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군자들이 있었다. 일부 저명한 전문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본업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부업이나 취미 활동에 열중했던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진정한 폴리메스는 당대의 규범을 파괴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 기여했다. 두 번째, 전문화와 위기에 빠진 현대인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두 번째, 전문화와 위기에 빠진 현대인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초기 사회는 사회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선 개인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웠다. 초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분업화된 전문화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대의 세분화는 특정 사회 체제 이념을 위해 전문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환경과 문화 아래 조성되었다. 현대 전문화의 뿌리는 계몽주의 철학 이후 서구의 패러다임이 있다. 지식의 폭발로 인류는 방대한 지식의 양을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겼다. 르네 데카르트는 비판적이고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에 접근하고 전문화를 앞당겼다. 환원주의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순하게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한다. 지식의 파편화로 자연현상에 존재한 연관성과 통일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세기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지식의 전문화, 업무 혹은 직업의 전문화, 제국주의로부터 발전된 정부의 관료제, 대량 생산의 산업화 촉진으로 인간 사회는 분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교육제도 역시 노동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뒷받침한다. 교과 과정이란 애초 노동자들이 사용 설명서 정도 읽고 생산 라인에서 특정 업무를 숙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과 과정을 교과별로 분업화하고 서로 연계시키지 않고 단계별로 파편화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 노동의 분업화는 노동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관념과 결합해 과도한 전문화 사회로 이끌었다. 우리는 직업 또는 활동 분야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상처를 입고 다양한 잠재력은 빛을 입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 분야의 핵심 기술을 익히고 한 우물만 깊이 파도록 강요받는다. 사실 오늘날 인터넷과 모바일의 기술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오히려 업무 시간은 늘어나 사생활과 여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두 번째, 전문화와 위기에 빠진 현대인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초기 사회는 사회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선 개인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웠다. 초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분업화된 전문화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대의 세분화는 특정 사회 체제 이념을 위해 전문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환경과 문화 아래 조성되었다. 현대 전문화의 뿌리는 계몽주의 철학 이후 서구의 패러다임이 있다. 지식의 폭발로 인류는 방대한 지식의 양을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겼다. 르네 데카르트는 비판적이고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에 접근하고 전문화를 앞당겼다. 환원주의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다. 셋째, 폴리메스적 재능 기르기. 셋째, 폴리메스적 재능 기르기. 인간은 전인적인 자아 실현을 꿈꾸는 존재로 폴리메스의 기질들을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인 개성, 경계를 짓지 않고 중단 없이 탐구하는 능력인 호기심, 다양한 자질을 배양하고 연습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인 지능, 천재와 구분되는 요소이자 폴리메스의 핵심, 그리고 쉽게 방향을 전환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인 다재다능성, 서로 무관해 보이는 영역들을 연결하고 종합해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능력인 창의성, 다양한 지식이 나가기, 다른 사회, 교육, 직업 나가기, 다른 사회, 교육, 직업 꿈꾸기, 다양성 높은 사회로 가야 한다. 21세기 세계화는 인류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다. 진정한 세계화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나가기, 다른 사회, 교육, 직업 꿈꾸기, 다양성 높은 사회로 가야 한다. 21세기 세계화는 인류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다. 진정한 세계화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등 역사상 위대한 문명을 피운 시기에 폴리메스가 다수 배출되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계관, 언어, 사상이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 집단보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가야 한다. 현 교육제도에서 배움의 다양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지식은 힘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배하기 위함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해방되기 위한 힘이다. 오늘날 물질적 성공과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나가기, 다른 사회, 교육, 직업 꿈꾸기, 다양성 높은 사회로 가야 한다. 21세기 세계화는 인류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다. 진정한 세계화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등 역사상 위대한 문명을 피운 시기에 폴리메스가 다수 배출되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계관, 언어, 사상이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 집단보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가야 한다. 올리브 키터리지는 엘리자베스 스튜어웃의 세 번째 연작소설로 2009년 프리처 수상작이다. 작품은 13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국은 첫 순서이다. 약국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올리브의 남편 헨리의 이야기이다. 헨리는 오랫동안 이웃 마을에서 약사로 일한다. 약국은 그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이며 따뜻한 성품과 배려를 가진 그의 천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집에서 혹여 불쾌한 일이 있었다 해도 자다 말고 일어나 늦은 밤에 서성대건 아내에 대한 불편한 마음마저도 약국이라는 안전문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썰물처럼 일면화 같다. 헨리의 부인 올리브는 직설적이고 퉁명스럽고 까칠하다. 사춘기 아들에 대한 고민과 직장생활, 집안일 등 자신의 삶의 무게로 힘겨워한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의 긴장도 높아지며 그녀의 냉소적 태도는 헨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물론 단편 13편의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녀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뒤늦은 자기 만성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한다. 당신이 알기나 해? 종일애들 가르치지. 연명할 교장이라는 잡자하고 멍청한 회의는 줄줄이지. 장보고 요리하고 다림질하고 빨래하고 크리스토퍼하고 같이 숙제하고. 그런데 당신은? 그때쯤 오랫동안 약국에서 일했던 그레인저 부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는다. 헨리는 그녀 자리에 버몬트 주립대를 갓 졸업해 22살 귀여운 여성 데니즈를 고용한다. 공교롭게도 그녀 남편의 이름 또한 헨리였다. 데니즈와 헨리 15도는 헨리에게 저물적 자신과 올리브를 떠올리게 했으며 열정과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과거를 추억하게 한다.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는 권태로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사춘기 자녀를 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중년 부부와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은 신혼부부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다. 저는 추워서 차에 들어가 앉았는데 감자를 캐는 헨리를 지켜보니 이렇게 좋을 순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키터리지 부부는 아들 크리스토퍼의 문제로 자주 언쟁을 한다.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 강한 엄마와 일상에 지친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반항하는 아들은 사사건건 부딪힌다. 올리브는 이러한 문제를 헨리와 의논하기보다 등하교기 올리브와 크리스토퍼를 함께 차를 태워주는 학교 동료인 짐 오케이 씨와 더 많은 대화와 감정을 공유한다. 헨리는 가족과 저녁을 먹을 때면 숨이 막힌다. 원참쯤 오케이 씨가 당신보다 더 애를 안쓰러워해. 약국은 다르다. 어느새 데니즈라는 헨리에게 약국을 집보다 밝고 편안한 장소로 느끼게 한다.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제리 메카시가 포틀랜드에서 위약품 배달을 왔었다. 그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에서 마요네즈 계란, 범벅이 떨어지면 데니즈는 그에게 키친타올을 가져다주고 그의 미래 학업에 대해 조언을 하여 그가 단과대 수업을 듣게 했다. 메카시를 대하는 그녀는 유능하면서도 느긋하고 어른스러웠다. 때때로 데니즈는 수다스러워지기도 하고 소꿉놀이하는 여자아이 같기도 했다. 그녀가 보여주는 성숙한 여성성과 소녀다움은 헨리에겐 일상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헨리 15도가 사망한다. 11월 어느 아침 가장 친한 친구 토미 쿠지오와 사냥을 간 헨리 15도는 친구의 실수로 총에 맞아 죽는다. 이 사고로 모든 것이 변한다. 그리고 졸지에 미망인이 된 데니즈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아주는 헨리 키터리지 사이엔 다양한 감정이 형성된다.
헨리는 데니즈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야 하는 지금 그녀에겐 실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아이처럼 현실 감각이었고 홀로 서기가 힘들다. 데니즈가 무력해지며 헨리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또한 데니즈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어느 날 데니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헨리가 그녀에게 준 고양이 슬리퍼마저 죽자 그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녀를 안을 수도 젖은 이마에 키스할 수도 슬리퍼가 춥던 밤처럼 소녀 같은 플란네 파자마를 입은 그녀 곁에 잠들 수도 없었다. 올리브를 떠난다는 것은 제 다리 한쪽을 썰어내는 것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헨리는 두 여성을 모두 선택할 수 없다. 데니즈는 헨리를 떠나 제리와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녀는 제리의 부모를 만나러 올라오면서 아기였던 폴을 데리고 헨리의 집에 들른다. 데니즈는 또 다른 올리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소녀가 아니라 소녀로 머무는 소녀는 없다. 어머니 없고 고단했다. 그녀를 짓누르는 삶의 중력이 벌써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헨리는 그 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몇 차례 헨리에게 보낸 생일 카드를 통해 그녀 자신의 근황을 간간히 적어 보냈다. 인간의 삶은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리브의 말처럼 삶을 사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치기도 한다. 힘겨운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강렬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어리석은 생각을 품기도 쓰라린 좌절을 맛보기도 하며 가슴 시리도록 열망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추억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린 각자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때론 서로의 일탈과 어리석음을 모른 척 넘어가고 소중한 일상 속에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삶을 사랑하게 된다. 올리브 역시 그녀만의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다. 오래전 짐 오케이시의 차가 도로를 벗어난 후에 그리고 올리브가 몇 주 동안이나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침실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통곡한 후에야 헨리는 올리브가 짐 오케이시를 사랑했으며 어쩌면 짐도 그녀를 사랑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헨리는 한 번도 올리브에게 묻지 않았고 그녀도 헨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데니즈를 향한 아프도록 절실한 감정에 대해 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작품은 인물 간의 관계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관계성을 묘사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공간의 인식 과정에서 입체적 공간을 구성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이 다양한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맥락과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나아가 공간은 물리적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대상으로 발전한다. 특정 물리적 공간이 개인과 그의 가족, 연인, 배우자, 자녀 또는 타인과 공동체 등의 관계 설정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전혀 다른 심리적 정서적 감정을 불러오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집과 약국을 현실적 공간과 이상적 공간, 현재와 과거, 불안과 안정감이라는 심리와 정서를 나타낸다.